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초 입문 강의 3주차로 뵙습니다. 기초 입문 강의 3주차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 이후에 정부의 개입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었죠.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시장에 내버려 두었더니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으로 크게 몇 가지? 4가지를 배웠죠. 뭐 배웠어요? 외부 효과, 그쵸?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뭐예요? 시장 실패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뭐? 불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불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세 번째 뭐? 공공재였죠. 그래서 공공재가 있고요. 마지막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다? 왜? 불공정 이렇게 배우셨고, 시장에 실패하니까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되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을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개입합니다. 부동산이니까 2가지로 개입해야 되겠죠. 무엇과 무엇? 토지와 뭐? 주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용규제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배웠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뭐? 주택 정책에 개입하는 거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주택 개입의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과 그리고 뭐?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요, 주택 정책으로서 무엇을 쓴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 하나 쓰고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 하나 씁니다. 개념을 봅시다. 임대료 규제의 개념은요,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상한제를 건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죠. 규제 임대료가 어떻다고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다? 작은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원래 임대료 얼마 받고 있었어요? 80만 원 받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나와가지고 야, 너 이 건물에 임대료 얼마만 받아라. 60만 원까지만 받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다? 임대료 상한제. 원래 시장 균형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8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80만 원 말고 60만 원까지만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뭐다?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작은 경우에만 뭐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초과 수요가 생기겠죠. 왜? 싸니까 싸졌잖아요. 임대료에 하락 효과가 생겼으니까 뭐다?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왜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쵸?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우린 그거를 수익성 악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택난은 풀려요? 어려워져요? 주택난도 심화되고요.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원래 적힌 60만 원까지는 주되 저희가 뭐예요? 뒷돈으로 20만 원 추가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뭐? 암시장. 암시장과 함께 세트 뭐? 이중 가격 세트. 그쵸. 왜요? 원래 시장에서 80만 원 받던 건데 뭐만 받는다? 60만 원만 받게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작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크다. 뭐가 크다? 규제 임대료가 크다.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80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야, 이 건물 100만 원 이상으로 받지 마! 라고 얘기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이미 우리 8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정한 가격이 80만 원이었단 소리예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 건물 100만 원 이상 임대를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왜요? 80만 원으로 이미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뭐 큰 경우에 규제 임대료가 큰 경우에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힘주어 봐야 될 것은 어디다?
규제 임대료가 뭐다? 규제 임대료가 작은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무슨 효과가 있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암시장이 생기고 이중 가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다? 임대료 규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주택 정책을 풀어가는 정책으로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 보죠. 반대에 뭐가 있다? 임대료 보조. 그쵸? 얘는 뭐다? 임대료 상한제인 거지. 돈 더 이상 받지 말라고. 근데 얘는 뭐다? 임대료를 돈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여기 쓰면 되지. 돈 지원. 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배우는 거지? 주택에 뭐가 있었어? 임대료 규제와 뭐 임대료 보조가 있었죠.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초 입문반에서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토지는 뭐만 구분하면 되고,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만 하면 되고, 주택은 뭐만 하면 되고, 임대료 규제인지 임대료 보조인지만 하면 된다고. 임대료 규제할 때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그리고 임대료 보조,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임대료 보조에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올해 34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뭐예요? 공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하나 써주세요. 공급 증가 효과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돈으로 지원해준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저 주거 생활 기본권이 있으니까요.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뭐예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준다. 그 말이 뭐예요? 돈 준다는 뜻이에요. 돈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에는 무슨 효과가 생깁니까? 임차인의 실질 소득 향상이 생기겠죠. 맞아요? 왜요? 우리 얼마 받았는데? 좋다. 플러스 20만 원 받아칩시다. 20만 원 받아칩시다. 임대인의 뭐가? 실질 소득이 늘어나겠죠. 임차인의 구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받은 20만 원으로 뭐예요? 10만 원은 임차료 내고, 그쵸? 10만 원은 뭐 사 먹는데?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임대료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요. 집주인이 그걸 아는 거지. 임대인이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임대료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임대하는 업자나 공급자가 무슨 이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임대료 플러스 10만 원 이어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겠죠. 왜요? 나는 정부로부터 꽁돈 20만 원이 생겼으니까. 여기 썼잖아. 임차인이 10만 원 더 내고 구매력은 10만 원까지 상승한다.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 단기에 생기는 효과고요. 장기적으로 좀 봅시다. 이거를. 자, 장기적 효과에서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누구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자, 장기에는 효과가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단기에는 뭐가 생겼어요? 초과 이윤이 생겼죠.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한테? 임대인의 초과 이윤이 생겼으니까. 임대인은 돈을 벌었겠네요. 돈을 버니까 무슨 효과가 생겨요? 공급이 증가하겠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시겠죠? 돈이 되니까 임대인은 뭐예요? 공급을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 증가 현상이 생기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돼서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잠깐만. 원래 우리가 60만 원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단기에는 누가 20만 원 받았어요? 임차인 20만 원 받았으니까 단기에 이거를 70만 원으로 올린 거야. 무엇을? 임대료를. 그런데 70만 원을 받다 보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기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공급이 증가가 되는 거야. 공급이 증가가 돼서 이제 뭐예요? 다시 가격이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어떻게? 떨어지게 된다고. 아시겠죠? 요거 포인트 잡으시라니까. 단기에는 뭐다? 임대료가 보조가 들어왔으니까 그 임대료 보조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금액을 좀 올려도 사람들이 오케이, 나 꽁돈 생겼으니까는 60만 원 내던 거 70만 원 내고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70만 원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는 뭐예요? 기존의 임대업자들이 혹은 공급자들이 야, 저기 7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올랐대. 너도 나도 이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공급 경쟁, 공급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아시겠죠? 수요자 보조금 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에 체크. 공급 증가한다. 요거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요. 34회에서 시험에서 나왔다는 문제니까요. 공급 증가 요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초년생들,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최근에 조카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제 본 상황이지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요, 임차인이 회사 근처에 집을 얻게 된다고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면 뭐예요? 통근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그만큼 휴직을 하거나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렇게 주거 이동의 자유 없이 이렇게 멀리서 통근하시는 분들 막 1시간 반씩 통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침에. 그걸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길에다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요거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정말 좋은 거죠. 아시겠죠? 회사 근처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근처에 우리 집이 있으면은 그만큼 통근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요거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누구한테 보조금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준다. 임대인에게, 죄송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준다. 누구에게? 임대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임대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뭐예요? 생산비 절감 효과. 왜요? 얘는 공급자로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왠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가 저기 어디냐, 서울에 있어. 근데 저기 어디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울 외곽 쪽에, 경기 외곽 쪽에 저기 먼 쪽에다가 공급되는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거기 들어가야, 거기 입주해야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서 서울까지 통근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따라오세요. 자, 이제 우린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이제 공공주택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임차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라는 건데, 범위가 커요, 작아요? 범위가 엄청 커요. 그래서 건설에도 공공임대, 매입해도 공공임대, 나중에는 전대하는 것까지 해서 임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분류는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건설하는 거, 매입하는 거. 그래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하지 않고 매입해서 공급하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요한 게 8가지. 종류를 보셔야 되세요. 8가지 종류를 본다라는 거 체크. 자,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34회 시험이 끝났죠? 34회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장기전세주택 5번. 별표. 아시겠죠?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34회 기출이니까 아마 35회는 안 나오겠지. 생기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나오겠지. 34회에 나왔던 시험이 장기전세주택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는 몇 가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영구임대주택, 두 번째 뭐?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일단 이렇게까지만 잠깐만. 그리고 특히나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뭐예요? 기간과 뭐 대상을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랑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하나 묶어주세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란 누구?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누구? 최저소득계층. 요거 체크. 최저소득계층의 뭐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뭐예요? 영구적인 임대를 하는 것이 목적인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뭐예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예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뭐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행복주택인 거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뭐예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뭐 최저소득, 그쵸? 어디서 나왔어요? 영구임대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저소득 어디서 나왔어요? 국민임대에서 나왔어요. 행복주택 어디서 나왔어요? 젊은 층 어디서 나왔어요? 행복주택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뭐 젊은 층의 주거 안정. 그리고 두 개를 더 더해야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등 누구? 사회 취약계층 등의 뭐예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더하고 2번 더하고 3번 더하고 또 누구 더해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그 누구? 사회 취약계층. 이렇게 아시겠죠? 사회 취약계층 분들. 요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뭐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과 대상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장기전세주택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왔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장기전세주택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이었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뭐예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거예요. 요 그대로 물어봤어요. 요 질문 나오고 이게 무엇이냐? 장기전세주택이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쉬워요. 전세계약 방식 끝. 6번.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자, 분양전환형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특징? 국가나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 있다 없다.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뭐예요?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7번과 8번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겠어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과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이에요. 자, 기존주택 매입은 재정지원 받죠? 기존주택 어떻게 한다?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한다라는 게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마지막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주택을 어떻게 한다? 임차하여 수급자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 기존주택 매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퀴즈. 전대라는 말이 뭐예요? 전대. 여기 나오죠. 전대. 전대라는 것은 빌린 거를 또 빌려주는 것을 우리는 전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어떻게 한다? 빌린 것을 또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임차한 것을 누구에게 다시 빌려준다?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대, 뭐 빌린 거를 또 빌려준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었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선분양제도 한번 보시죠. 뒤에 이제 선분양, 후분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분양과 뭐 후분양이에요. 자, 선분양과 후분양. 분양을 먼저 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선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보죠. 뭐 분양을
먼저 주택을 건설. 그래서 견본주택이 필요합니다. 우린 견본주택을 모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린 뭐예요?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품질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왜? 돈을 미리 받으니까. 그래서 가수요로 인한 투기가 우려가 됩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되죠. 왜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돈을 빌려서 일단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잔금도 되는 거니까. 물건을 뭐예요?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는 물건을 살래라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견본주택만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금 조달이 쉽습니다. 왜요? 소비자가 비용을 지급해 주잖아.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공급 증가 요인 요거 두 가지만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공급 증가 요인. 아까 공급 증가 요인 한 가지 했어요. 뭐예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급 증가의 요인이다. 두 번째 선 분양 역시 뭐예요? 공급 증가의 요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증가 요인 두 가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후분양 제도입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요. 품질이 좋아지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왜요? 건설하는 동안 돈을 빌려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이 됩니다. 왜요? 건설하는 동안 계속 주택 건설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요? 그동안의 공급, 즉 건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에 대한 특징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분양과 후분양이었고요. 자, 그리고 정책론의 마지막 조세 전가와 종류, 전가와 기착, 그리고 종류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기초인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기초인문 내용에서 요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조세 전가입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보통 누구겠어요? 공급자가 되겠죠. 누구겠어요? 임대인이 되겠죠.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부과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지 않고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즉 건물주죠. 맞아요. 공급자죠.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겠어요? 임차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가가 뭐다? 떠넘기는 것이다. 떠넘기는 것. 나오잖아. 떠넘기는 거. 떠넘기려는 것.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세를 떠넘기는 것이 완료돼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귀속 금액이 되었는가를 말한다. 즉 뭐예요? 누가 결국 해당 조세를 지불하였는가 그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귀착. 결국 누구에게 착지했는가.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담의 정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탄력적일수록 뭐예요? 가격의 변화에 예민하게 되므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예요? 수요, 양의 변화를 할게요. 양의 변화율이고 탄력적이란 말은 뭐가 크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 맞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양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양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뭐예요? 많이 부담해요? 적게 부담해요? 적게 부담한다라는 거 체크 되셨죠? 밑에 우린 여기다 표시하셔야 돼요.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일수록 뭐예요? 가격의 변화에 둔감하게 대처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누가 더 부담하고? 수요자가 부담하고. 공급이 뭐? 비탄력적일 때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라는 거야. 결론은 뭐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에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하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뭐예요? 누가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뭐? 수, 비, 수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뭐예요? 수요량이 엄청 도망가게 되는 거죠. 누가 많이 부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숱한 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격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소리고, 가격의 변화에 예민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가격의 변화에 뭐? 둔감하다는 소리예요. 누가? 비탄력적이. 누가? 탄력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세를 정가를 받는 입장. 누구? 수요자. 쉽게 얘기하면 누구? 임차인이 되겠죠. 공급자. 누구예요? 임대인이 조세를 정가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받는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많이 부담 체크.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수비수, 공비공만 아시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뭐예요?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누가? 수요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수비수, 공비공. 이것만 저희 기초 인문에서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많이 부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많이 부담. 왜? 비탄력적인 사람은 뭐예요? 가격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그리고 기출질문 한번 볼게요. 토지의 공급의 가격 달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봅시다. 토지 공급의 가격 달성, 공급의 가격 달성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공급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임대인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탄력성이 0이라는 소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공비 나왔으니까 누가 내는 거예요? 공급자가 내는 거죠.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건데, 맞아요? 공급자 부담하는 건데 완전 비탄력적이 되잖아. 그럼 뭐예요? 전부 부담하게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전부 부담하게 된다. 되셨죠? 어렵다 쉽다? 굉장히 쉽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구분 요거 하나 보시죠. 올해 특히나 조세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 문제는 좀 너무 어렵게는 내시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 아마 주택과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은 원래 여러분 물건별 납세 의무가, 즉 뭐예요? 물세고요. 토지는 뭐예요? 인세예요. 인세.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하는 건데 재산세가 문제였었죠. 그래서 재산세를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공통점이다라고 해서 좀 틀릴 수 있는 이의 제기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조세 정가가 기차겠고요. 이제 뭐 한다? 조세의 종류와 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나라에 내는 것이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는 것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세라고 해서 서울하고 지방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서울에 사시는 분도 뭐예요?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뭐 지방세. 하나는 뭐 나라에 내는 거. 하나는 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는 거. 자,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라에 세 가지 냅니다. 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인, 상, 증. 아시겠죠? 인, 상, 증. 조세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가 뭐예요, 여러분? 인지세가 뭐예요? 인지세 여러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 혹시 그 마트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앞면 말고 뒤에 돌려보시면요. 인지세라고 이렇게 우표처럼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인지세라고 국세 꽝 찍혀 있는 꽝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세예요. 어디에 내는 건데? 나라에 내는 거라고요. 물론 부동산 아니겠지만 그 상품권에도 그렇게 인지세가 붙어 있고요. 돌아가시고 부동산 물려받고 내는 것이 뭐 상속세. 살아 계실 때 증여받고 뭐예요? 내는 것이 뭐 증여세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많이 내죠? 큰 세금이 커요. 나라에 내는 거예요. 언제?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아시겠죠? 세 번째 부동산 팔았을 때 뭐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뭐요? 양도할 때, 그쵸? 시세 차익으로 얻은 소득만큼의 세금을 내라 라는 뜻이겠죠. 취득할 때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요거도 늘 세트죠. 여러분들이 개공하시거나 공인중개사 하신다면은 늘 물어보세요.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 얼마 내야 됩니까? 매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켜주시면 되고요. 보유할 때는 뭐 냅니까? 재산세 냅니다. 재산세 내셨나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 서울이면 서울시에다가 재산세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뭐 지방소득세. 요거는 어차피 양도소득세 10%예요. 10%인데 우리 거에는 안 나오는데 지방소득세 10% 역시 함께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물건을 매매하시고 파신 분한테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셔야 되니까 10%로 추가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업무는 어떻게든 소비자, 즉 뭐예요? 고객님들에게 신뢰와 그리고 뭐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업무해야 되는 거니까요. 가운데서 중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해 주시면 뭐예요? 어머, 저 공인중개사님 능력 있으시네 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5분 쉬셨다가 부동산 투자론에서 뵙도록 하죠. 5분만 쉴게요.